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입니다. 뇌와 관련해서 일단은 마지막 책이죠. 전문적인 책들이 몇 권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차후에 시간을 내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50회 방송에서 마이크로코스모스의 공동 저자인 린 마굴리스는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이고 도리언 세이건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칼 세이건의 장남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의 서문에 쓴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드류안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는 세계적인 사랑의 메시지 역시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저조차도 세 번째 부인을 향해서라면 그 정도의 편지는 쓸 수 있으리라고 말했었고요. 이 메시지에 등장하는 앤드류안이 똑같은 제목인 코스모스를 올해 2월에 출판했는데 그것을 출판사 사이언스 북스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정식 후속작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런 표현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코스모스의 명성을 등에 업고 책을 팔아보려는 상술의 냄새가 진하게 나면서 오히려 좋지 않은 편견을 강화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하튼 그것도 과학 분야를 다룰 때 소개하기로 하고 다시 오늘 소개할 책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 지성의 진화에 관한 고찰이라는 부제를 달고 1978년에 출간된 에덴의 용은 사실 뇌과학의 문을 처음으로 노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책을 출간하던 당시까지 우리의 뇌는 신비 그 자체였었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거의 없던 까닭에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멋진 전제를 깔아놓은 후 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호르몬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건드릴 듯 말 듯 하면서 이것저것 끌어모아 툭툭 던져놓고는 끝나버리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도 꽤 있고요. 이것이 뇌과학의 정확한 내용을 모두 살펴본 후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입니다. 그런 모호함 속에서도 저자가 이 책을 구상하고 마무리 짓기까지 뼈대 역할을 한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그것이 1952년에 미국 신경과학자 폴 맥클린이 주장한 삼위일체 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폴 맥클린의 주장은 지금까지도 이론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이 책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전히 풍전등화인 셈이죠. 그래도 뇌에 대해 내가 근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마음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반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은 뇌의 각 요소의 개별 활동 또는 통합된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뇌에 관한 전체적인 예측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2년 뒤에 출간할 코스모스에서 다시 등장하는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한 내용 그리고 뇌의 정보 저장량을 파헤치는 내용은 저자의 완벽주의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유전자와 뇌의 용량이 대단하다고들 말하지만 얼마나 대단한지는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러 계산 단계를 거쳐서 인간 염색체 하나에 담긴 정보는 한 단어가 평균 6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면 약 5억 단어, 500페이지짜리 책으로는 약 4,000권이라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23쌍, 즉 46개의 염색체를 가졌으니 그 정보량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정보량도 뇌의 정보 저장량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뿐이죠. 뇌의 정보 저장량은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와 양성자 수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송민영은 78회 뇌과학연구소 사장에서 뇌는 동물의 전유물이고 동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전자의 정보량도 엄청나긴 하지만 평생 직면하는 수많은 환경 변화와 사건과 선택을 모두 프로그래밍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유전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여러 단계에서의 오류와 돌연변이도 늘어날 테고요. 따라서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정도의 비유전적 정보의 원천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뇌이고 이것은 송민영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고생대의 시작이자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갑자기 등장한 약 5억 4천만 년 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보다 약 1억 5천만 년 앞선
약 7억 년 전에 최초로 뇌가 조직되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약 3억 6천만 년 전부터 약 3억 년 전까지인 고생대 석탄기 때 역사상 처음으로 뇌에 저장된 정보량이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량을 넘어서게 된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기의 파충류라고 말하지만 사실 파충류는 약 3억 년 전 초대륙 판게아가 남반구의 곤드와나와 북반구의 로라시아로 분리되기 시작하던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직후인 약 2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삼위일체의 뇌를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갑니다. 생존을 위한 무의식적 활동을 담당하는 뇌관과 소뇌가 파충류의 뇌, 즉 R 복합체이고, 기억, 감정, 정서, 동기부여 등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포유류의 뇌이며, 생각, 추론, 논리, 예측, 정체성 등을 담당하는 심피질이 인간의 뇌입니다. 이런 구분에 가장 들어맞는 비유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영혼의 구조입니다. 영혼은 욕망이라는 검은 말과 용기라는 흰 말을 조절하면서 이성이라는 마부가 정의라는 목적지까지 운행해가는 마차입니다. 따라서 욕망에는 중용, 용기에는 이성에 대한 순응, 이성에는 현명함이 요구되죠. 하지만 파충류의 뇌는 욕망과 꿈으로 가득 찬 프로이트의 이드 또는 무의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후의 설명과 훨씬 더 잘 들어맞습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은 우리 조상들의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은 500만 년 전 또는 300만 년 전 아프리카의 모습일 겁니다. 그때부터 영장류는 추락, 어둠, 뱀에 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의 누구나 어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수십 번 그런 꿈을 꾸었고 그때마다 키가 크려고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의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키를 보면 사실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런 꿈을 왜 꾸는 걸까요?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시각을 가장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단점도 있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이 늘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것은 바로 바닥으로의 추락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뱀이었죠.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길이의 수평선보다는 수직선이라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 더 길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뱀을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거고요. 창세기 3장에서 신은 뱀과 인간이 서로 영원히 적의를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을 조용히 하게 하거나 주의를 끌 때 내는 쉿 소리가 파충류의 슉슉거리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우연이죠. 그래서 슉슉거리는 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파충류의 뇌가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꿈의 세계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파충류와 포유류 간의 해묵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로운 두려움을 자연선택은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자연선택은 잘못이 있다고 판을 뒤엎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가능한 한 이리저리 수정하고 활용하고 변형하는 일종의 브리꼴레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뇌의 진화에 파충류의 뇌가 끼친 영향에 관해서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첫째는 인류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한 때인 에덴 동산 시절부터 뱀들이 불러일으킨 공포가 궁극적으로 인간 지능의 진화를 도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즉, 뱀들의 공포를 극복해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과정에서 심피질이 진화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기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파충류의 뇌의 기능 중 상당 부분을 인간의 뇌인 심피질이 억제하는 대신 잠자는 동안엔 그만큼의 자유를 주는 타협점을 찾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게 아니라면 파충류의 뇌가 심피질의 진화 중 절반을 담당했던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심피질 중 우뇌가 바로 파충류의 뇌, 즉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대체로 이성적인 측면은 주로 좌뇌가, 직관적인 측면은 주로 우뇌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뇌가 좌뇌보다 세상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깨어있을 때가 좌뇌가 주도하는 세상이라면 잠들었을 때는 우뇌가 주도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영감 중 많은 경우가 잠들었을 때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밝힌 것처럼 꿈은 상징 언어를 사용하고
상징 언어는 우뇌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는 동안에도 좌뇌와는 달리 우뇌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한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람이 하룻밤에도 4-5번 꾸는 꿈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건 수면 중에는 좌뇌의 활동이 최소화된다는 증거고요. 따라서 꿈은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가 주도하는 활동이고 거기에 뱀의 후손인 우뇌가 특별 출연해서 이따금 직관적 통찰을 제시하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야 이 책의 제목이 왜 에덴의 용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를 포함해서 서양인들은 뱀과 용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목은 에덴의 뱀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에덴은 우리 조상들의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은 500만 년 전 또는 300만 년 전 아프리카 세계이고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었던 뱀의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피질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뱀이 득실거리는 파충류의 뇌를 완전히 없앨 수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없었던 까닭에 신피질이라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우뇌라는 영역을 뱀에게 양도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인간의 뇌와 인간 지성의 진화 과정에서 어느 모로 보나 먼 옛날 뱀의 영향력은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다는 말을 하나의 문구로 요약한 것이 바로 에덴의 용이라는 제목인 겁니다. 이어서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파충류의 뇌와 인간의 뇌 또는 우뇌와 자뇌의 변증법적인 통합입니다. 통섭이라고 해도 좋고 음양의 조화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뇌에서 짜맞춰낸 패턴이 실제하는 것인지 상상의 산물인지는 좌뇌의 엄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통찰 없이 단순히 비판적 사고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도 이루지도 못하고요. 효율적인 지식 추구 활동은 2가지 기능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이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인 삶에도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 조건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저자는 제이콥 브로노프스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책을 끝마칩니다. 인간의 문명은 과학의 문명이다. 그것은 지식과 지식의 보전이 우리 문명의 존재 기반이라는 말이다. 과학은 단지 지식을 의미하는 라틴어일 뿐이다. 지식은 우리의 운명이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